오늘은 혀 가장자리가 쓰라리고 화끈거려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62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경자님은 체격은 왜소하고 얼굴은 작고 미인형인 섬세한 성격의 소음인 체형이세요. 예전에 불면증으로 저와 인연이 된 이후 때때로 저에게 한약을 지으러 오시는 10년 동안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경자님을 본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은 제게 오셔서 체력이 아닌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네요. 약사님, 제가 혀 가장자리와 입 천장이 화끈거리고 목 뒤로도 약간 허른 것처럼 아픈 게 2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 지금은 식사를 하는 것도 좀 불편하네요. 요즘은 홍삼하고 녹용이 함께 들어간 제품을 먹고 체력이 훨씬 좋아져 약사님께 안 온 건데 이젠 체력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약사님께 오네요. 전 역시 약사님 곁을 떠날 수 없나 봐요. 경자님은 제게 오랜만에 온 미안함을 그렇게 전하시네요. 저는 저대로 건강하셔서 안 오는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경자님은 원래도 심장이 약하시고 늘 기운이 없어 외출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 소화만 문제없다면 홍삼이나 녹용이 잘 맞는 분이라 판단했기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맥박을 보니 맥박이 78이 넘는 거예요. 맥박의 열감도 상당히 세게 느껴지고요. 참고로 경자님은 원래 맥박이 오른쪽, 왼쪽 50 정도로 선천적으로 심장의 펌프력이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세요. 병원에선 여기에 부정맥기도 약간 있다 했고요. 그런데 맥박이 78이 넘다니요. 그것도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신다 하고요. 동양의학에선 이런 경우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고 판단해요. 가령 보통 사람도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셔가며 무리하게 일을 하면 나중엔 체력이 고갈되고 심장에 무리가 되어 심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처럼 심장 허약자에게 홍삼이나 녹용 같은 양의 기운을 올려주는 약초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초기엔 심장에 열이 차오르고 나중엔 심장 자체가 나빠져 부정맥이나 결맥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체질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약초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약초를 절대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인삼이나 녹용, 홍삼 등을 잠깐씩 먹는다 해도 꼭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양의 기운을 올려주는 약초와 음의 기운을 주는 약초의 균형을 맞추어 먹어야 하는 거고요. 예전에 고3 수험생이 수능 전날 산삼을 먹고 어지러워하며 수능을 못 볼 뻔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는 전형적으로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었는데 산삼을 먹고 열이 요동치며 어지러웠던 거였죠. 한 번은 아이가 녹용 든 한약을 10일 정도 먹고 난 후 코피가 3일째 멎지 않아 저에게 치료하러 온 열성 체질의 10살 남자아이도 있었고요. 따라서 경자님의 경우도 지금 드시고 계신 홍삼이나 녹용으로 인해 심장 자체에 열이 차오르고 이로 인해 심장열이 위장에까지 번져 혀 가장자리와 입 천장에 열이 차고 허른 거라고 보면 되어요. 왜 동양의학에선 혀는 심장과 통해 있고 혀 중에서도 입 천장과 혀의 가장자리는 위장경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장에 열이 차 있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되므로 더욱 심장에 열이 차올라 나중에 심장 자체의 진액이 마르고 건조되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불면증이나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 그리고 나중에 심장 자체가 커져버려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심부전으로까지요. 그리고 심장의 진액이 마르고 건조하게 되면 결국엔 뇌 자체도 건조하고 마르게 되어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같은 뇌질환도 동반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기운이 난다고 홍삼이나 녹용, 그리고 정신을 각성시킬 수 있는 커피나 각종 정신 활성 영양제 등도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드시질 마시길요. 혈액이나 체력을 채우는 것, 가령 건강한 음식이나 질 좋은 수면, 진액과 에너지를 채우는 영양제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만 하게 하는 방식으론 결국엔 심장이 점차 뇌수와 혈액이 부족하고 약해져 우리가 원치 않은 다른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가령 공황장애나 불면,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들로요. 그럼 우리 경자님은 어떻게 치료가 되었냐고요?
그럼요. 병이 얼마 안 되었으니 당연히 일주일 만에 금방 다 나았죠. 주로 심장과 위장의 진액을 채우고 약간 시원하게 식혀주면서 혈액과 체력을 채워주는 약초들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금방 혀와 입안이 안 아프니 경자님이 그럼 자기는 이제부턴 홍삼이나 녹용든 약은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아직도 사놓은 게 많이 남으셨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심장과 몸 전체의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 한약으로 지어 드시면 좋지만 본인에겐 그런 약초가 그래도 체질에 맞는 편이니 드시더라도 2주 정도만 드시고 2주 정도 쉬었다가 상태를 보고 열감이 오르거나 또다시 혀가 아파오면 한참을 끊으면서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조심히 드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자님은 이번 경험으로 자신에게 아무리 효과가 좋은 보약도 오래 먹으면 오히려 다른 병을 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경험했다며 조심하시겠다 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어떤 분은 혓바닥이 갈라져 음식만 드시면 아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혀의 다른 부분이 너무 아파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고로 혓바닥 갈라짐은 오랜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과 수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 심장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의 치료는 심장 자체의 음액 진액뿐 아니라 혈액의 질과 양을 올릴 수 있는 간과 부신을 자양하는 치료를 오래 해주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심장을 원래 상태로 혹은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릴 때부터 혀가 쩍쩍 갈라져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며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노심초사가 많아 마음을 졸였거나 선천적으로 심장이 허약한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혹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상처가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진 심장 때문에 다른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므로 젊을 때부터 심장을 돌보아 주어야 하죠. 그럼 혀 여기저기 다른 부분이 아픈 건요? 그림에서와 같이 혀는 심장과 직통되어 있지만 각 부위는 또 오장과 연결되어 각 장부에 열이 차 있을 때 그 부위가 붉어지거나 아플 수 있어요. 가령 혀 뿌리 부분은 신장과 혀 가운데 부분은 간과 혀의 끝 부분은 심장 자체와 혀 옆은 위장과요. 그리고 아픈 게 아니라 그 부위가 갈라져 있다면 각 장부의 진액이 말라 갈라진 것이고, 혀 자체가 부어 있거나 혀 옆부분만 부어 울퉁불퉁하다면 심장 자체가 부어 있거나 위장 자체가 부어 있다고 보지요. 참고로 백태가 끼는 건 흉부에 열이 차 있는 걸로, 백태가 두껍게 끼는 건 비위장 소화기관에 수분과 열이 정체되어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 혀 전체가 혹은 부분적으로 보라색을 띠는 경우는 심장 자체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혈액이 부분적으로 정체되어 제대로 돌지 못해 어혈이 있다는 신호이죠. 생각보다 엄청 재미있죠. 오늘부턴 다른 사람의 혀 상태만 봐도 오장 육부인 간심 비폐신의 상태를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혀만 봐도 오장이 건강한지, 어느 장기에 열이 찼고 어느 곳에 진액이 말랐고 또 심장이나 위장은 부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혀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혀의 상태를 보고 몸 상태를 유추하는 동양의학이 약간은 비논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하지만 20년 이상 사람들의 혀를 보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증상을 듣고 다시 혀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나름 터득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데 응용해 보시길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